네, 여보세요. 요거 제가 재밌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네. 89년 그 50비리 뭐 이런 걸로 이제 한창 끓어오르고 이럴 때에 백담사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네요. 사진 좀 재밌지 않아요? 사진도 사진인데 워딩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7년 동안 잘못한 것만은 아닌데 점점점. 요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1988년 중반부터 속칭 이제 50비리가 막 폭로가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 전두환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체포조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전두환 집 근처를 막 배회하고 일들도 생겼었고요. 네. 언론을 보면 전두환 망명살 이대로 가면 망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상황. 계속 밀리다가 1988년 11월 23일인가 백담사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골목에서 성명서 딱 발표하고 차 타고 내려가셨죠. 이 사진에서 보니까 89년 11월 23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두환이 백담사로 도피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시에 이제 뭐 법회 같은 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장 대중연설을 이렇게 한 거죠. 핵심이 뭐냐면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 근데 7년간 좀 따져보면 내가 잘못만 하지는 않지 않았니? 경제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식인 거고 사진이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되게 묘한 게 뭐냐면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고승의 모습. 더 재밌는 건 옆에 보면 이순자 씨 있잖아요. 네. 신심 어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 고승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한 이런 게 너무 묘하기도 하고 전략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해서 전두환 증인 채택을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협상한 국면을 오래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에 기사에도 나오는데 연내 타결, 여야 협상 타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정호용이 국회의원직에서 막 물러나고 전두환이 뭐 직접 증언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타결이 됐다. 일종의 좀 출구 전략 같은 거죠. 네. 그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청문회 증언자에 나서잖아요. 네네. 12월 31일인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 일요일이에요. 아 일요일이었어요? 전두환 씨가 국회에 이제 종이 한 장 딱 달랑 들고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책임을 1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뻔뻔한 발언을 쫙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뛰어올라서 막 살인마 전두환 이런 사람도 있고 청문회 어떤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었던 노무현 의원이 국회의원 명패를 막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랬던 일도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뭐 아무리 흥분해도 그렇지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던지냐 언론에서는 비판적이었던 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KBS 기사인데 네네네. 이곳은 백담사 입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하루 앞둔 오늘 백담사 측은 답변서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서울기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등 증언 준비와 사후 고치 문제를 총지휘하고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백담사에 도착함에 따라 백담사 측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답변서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고 서울기한 방법 등을 확정했습니다. 백담사 측은 이와 함께 증언 시 돌발 상황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사전 여행 연습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당 모의 했다는 걸 보던데 그리고 1990년 1월이 되면 새해 이야기로 뉴스가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전두환 관련된 거라든지 청문회 관련된 얘기는 이제 싹 없거든요. 있자. 그렇죠. 끝내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느낌인데 뭐 알 수 없죠. 1월 1일 됐고 전두환 씨가 증언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이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좀 언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 저기 근데 우리 이왕에 뭐 이렇게 된 김에 전두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한 좀 준비 좀 해볼게요. 예, 전화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성 PD님 어디 가셨어요? 아, 도성 선배 다른 거 알아보고 있어요. 한화회를 좀 알아봤는데 그 전두환 하면 역시 한화회잖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두환이 어떻게 회장이 된 건지. 하나 분명한 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육사 생도들이 5.16 군사혁명 지지 행진이라는 걸 해요. 그 행진을 지휘하고 뒤에서 육사 생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하급 장교 중에 일찍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당시에 강형훈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이거는 이제 나란 일이니까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육사 생도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왔던 상태였었는데 육사 교장을 밀어내고 일개 육군 하급 장교들이 육사 생도들을 끌어내서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도움을 받은 거고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1972년이 되면 육사 24기까지 무려 네네. 150명 정도가 가입한 15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쵸 1973년 그때는 육사 11기 하나회에서 무려 4명이 장성으로 진급을 하는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72년, 73년이 전 눈에 들어와요. 72년 10월달에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고 그게 정착되는 해가 73년이거든요. 유신체제가 성립하는 기간에 하나의 멤버들이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는 저 조직은 박정희가 키웠군. 혹은 이제 저 조직에 의해서 박정희 체제가 또 이렇게 군대는 충성을 받는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필용 장군 쿠데타 음모 사건 당시에 대규모 숙청 작업이 있었는데 하나회 회원들은 살아남게 되면서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들은 막 수청당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79년 11.6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 지휘관과 파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단숨에 권력을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어느 시점에 하나회가 독보적으로 성장했구나, 적어도 가장 강력한 파벌로서의 영향력이 있었구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김재규를 체포했잖아요. 12.12 군사반란 일으키면서 정승화 네네. 계엄사령관을 체포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고요. 그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었고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의 지도자가 중앙정보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1단계였고 김재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합동수사본부장 자리에 올랐는데 합동수사본부장이 당시 전체 계엄 총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쳤다는 얘기는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권한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죠. 요 기간이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 투쟁에서 전두환이 승리해 나가는 기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는 두 정보기관 경쟁이 정말 살벌했던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해서 유신체제 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훈령을 발령해서 중앙정보부 위상을 높여주기까지 했다고. 아, 권력을 이렇게 조정해 준 거구나. 그쵸. 근데 12.6 사태 통해서 중정이 몰락을 한 거죠. 보안사 요원들이 중정 간부 전원을 그 서빙고 분실 거기로 연행해서 굴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당시 이제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유학성이 아예 중정을 직접 관리하고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었던 대량의 비밀 문서를 통째로 다 가져가기도 했대요.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허화평, 허삼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 주도해서 중앙정보부의 좀 권한도 줄이고 수백 명의 주요 직원들이 다 쫓겨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최규하 대통령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한 건 최규하가 그 시기 동안 굉장히 아주 모호하고 무력한 행동을 보였던 건 맞거든요. 그 점을 전두환이 정확하게 파고들고 밀어붙였던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12.12 군사반란 당시에도 실제로 정승화 체포 동의안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겁박해가지고 결국은 동의안 받아냈고 5.17 비상사태 때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최규하를 외국에 돌리거든요. 2차 석유파동 이후에 나라 경제가 어렵고 막 이러니까 유가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는 명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런 데에 막 이제 보내서 해외 순방을 시켰는데 그 민주화의 이행기인데 가뜩이나 지금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외유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외유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빨리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빨리 이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에 서명하라 라고 하면서 그 시국을 좀 수습해달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인을 받아내는 거니까 적어도 전두환이 최규하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아주 그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움켜쥐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뭐 이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만큼 좀 분명한 거죠. 전두환은 뭐 끝까지 최규하를 우려먹는다고 해야 되나? 우려보면 사골까지 뽑아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자료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네. 2016년 6월에 신동아를 통해서 전두환, 이순자 두 부부가 30년 만에 공개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보면 이순자 씨가 5.18과 전두환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최고 책임자는 최규하 대통령이고 광주 사태에 책임을 지고 1980년 8월 16일에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두환 씨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해요. 사실 광주 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그때 나라가 어렵고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없어서 한 건데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다. 대통령 하고 싶으면 뭐하러 군대 들어갔겠냐. 계획이 전혀 요만큼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5.18 때도 밑에서는 위에서 쐈다고 하고 위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도섭 PD 전화 왔다. 자, 제가 좀 요거 좀 이 방으로 한번 초대해 볼게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무슨 얘기 하고 계셨어요? 전두환 씨가 이제 자기 5.18이나 여타의 것과 관련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이제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제5공화국 전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82년에 신군부에서 만든 책인데 아니 근데 그 책에선 뭐 또 전두환 씨가 이상한 발언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1980년 5월 21일에 전남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자위권 발동 이걸 결정하는 그 회의에 전두환도 참석을 한 거죠. 그 이제 자기들이 편찬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기록한 거니까. 아 그러면 그게 뭐 참석했다는 자체는 회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발포 명령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루어 이제 짐작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말로 했냐 안 했냐로 지금 자꾸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의 어떤 동향과 활동에 대한 법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좀 분명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이 이 도청을 최대 거점을 시민들에게 넘겨주고 광주 외곽으로 이렇게 다 철수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현장 사령관이 바뀝니다. 윤흥정에서 소준열로 전교사령관이 바뀌게 되는데, 이 소준열 씨가 1996년에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부임 다음 날인 5월 23일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통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 메모를 건네받았다. 게다가 이런 진술한 게 이게 한 명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전교사 교육훈련부장 임헌표라고 하는 사람도 1980년 5월 23일에 정호용과 함께 헬기를 타고 전교사령부로 오던 중 정호용이 우리가 좀 따르더라도 시위를 조기에 진압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전두환 친필 서명이 담긴 메모를 읽는 거를 내가 목격을 했다. 근데 임원표 이 사람이 진술할 때 전두환이라는 그 서명이 확연했다. 그래서 전 씨의 자필 서명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벌써 복수의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씨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두환 씨는 이제 이건 모함이다. 이렇게 해서. 그나저나 뭐 전두환하면 딱 떠오르는 거 29만 원이거든요. 작년에 20만 원짜리 식당에서 뭐 밥 먹은 게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29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호화롭게 골프 치고 비싼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는지. 아무튼 뭐 신기한 건 추징할 때 집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 처음 추징을 할 때는 네. 살 것은 안 건드리겠다면서 네. 가져가지고 2003년에 별채만 압수했거든요. 그때 감정가가 7억 6천여만 원이 나왔는데 16억 4,800만 원에 낙찰이 돼요. 그 뭐 누가 산 거야 이거? 이순자의 남동생 이창석이 샀는데 나중에 명의를 바꿔서 다시 돌려줬더라고요. 뭐야? 다시 컴백이 된 거예요. 네, 2000년에는 검찰이 전두환 씨가 타던 벤츠를 압류해서 1,500만 원의 경매에 붙였는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수행부관을 지냈던 손삼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6배 이상 많은 9,9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전두환 씨에게 돌려줬어요. 아니 왜 근데 비싸게 낙찰을 받아? 그러니까 이순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규동이라는 전두환의 장인, 이분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땅을 좀 많이 샀나 봐요. 1960년대에는 오산, 성남, 70년대에는 서초동 이렇게 뭐 땅을 많이 샀는데 1980년대에 일찌감치 그 자녀들한테 그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봐봐요. 신기한 게 땅을 사던 때가 6, 70년대예요. 6, 70년대가 전형적인 개발붐 때거든요. 강남 땅값이 약 10년간 1,600배 오르고 그래요. 1,600배요? 네, 1,160배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 당시에 강남 투자를 넘어서서 성남, 오산 이런 데를 지금 막 땅을 샀다는 건 보통 정보를 갖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어떤 땅 투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신기한 게 지금 80년대 때 일찍 재산을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전두환 정권 시절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도 금융실명제를 하려 하다가 실패했고 노태우도 실패했고, 그게 90년대 때 김영삼 때 성공을 한 거거든요. 정권욕이 없는 일개 군인이 원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됐고, 난 원하지 않았는데 6, 70년대 때의 투자 정보와 80년대 때 금융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서 그걸 싹 다 자식들한테 넘겨줬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지금 계속 얘기 쭉 했는데 그 사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5.18 또 전두환 관련된 이런 재판 관련된 얘기들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네, 좋습니다. 이게 법적 논란도 좀 있고 무엇보다 형기를 다 안 살고 나왔잖아요. 사면이 됐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그 판결 내릴 때 판사의 판결문 이런 게 아주 뭐 가관이다 뭐 이런 말씀 살짝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음 주에 그러면 한번 자세히 우리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